이지수 교수님 발표 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김동진 선생이 영화음악을 많이 쓰셨는데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최무룡 주연의 그때 당시만 했때 상당히 그때 김동진 선생이 그 비난을 많이 받고 뭐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영화음악 쓴다 그래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뒤에 또 김정길 선생님도 많이 쓰셨죠.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 영화가 세계에 수출되고 또 세계 상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영화음악에 대한 창작계 내 인식은 아직도 좀 거리가 많이 있다 이런 걸 느꼈고 이렇게 오늘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정말 압축 파일 이 정말 메가톤급의 압축 파일 안에 다 들어있다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현실 적응을 못하고 졸업 나가는 쪽쪽 생존은커녕 다른 직종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학교 밖 창작 공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의 변곡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이미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교육 카리큘럼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또 풀어가면서 대학 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일단은 너무너무 열강을 잘 해주셨고요. 자, 지금 그 명지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이미 이제 그 산학협력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소중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지금 어떤 학생은 뭐냐면 지금 2학년 학생인데요. 얘는 이제 뭐 굉장히 팝스러운 음악 중에 트로피칼 하우스 장르를 드립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가사를 영어로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음원을 한 5개를 냈는데 처음에는 뭐 1000뷰 찍기도 쉽지 않았고 2000뷰 찍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곡들마다 한 10만 뷰, 20만 뷰 찍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정말 한 10곡을 발라드만 죽어라고 쓴 곡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뉴에이지만 또 열심히 들이파가지고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그 장르를 찾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장르를 가지고 바로 산업을 나가서 그걸로 밑바탕이 돼서 또 이제 영상음악 이제 아까 팀원 작곡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러한 그러니까 계약을 해보고 저작권을 등록해보고 이러한 작업들이 진짜 작곡가들이 진짜 학교에서 해보면 아까 이지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턴이 없거든요. 현장을 나가면. 그러니까 그 인턴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다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1학년 1학기 작곡 소프트웨어 과제가 뭐냐면 1분짜리 다양한 장르의 영상음악을 붙이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벌써 그걸 다 끝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4학년까지 계속 가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음향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그런 시장을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학생들이 그거에 따른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영화를 한국 영화를 내가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영화음악을 굉장히 즐겁게 듣는데 이지수 교수님 아까 말씀한 대로 외국 영화가 주는 그런 스펙타클한 음악, 뭐 이제 올해 그 미션 같은 그런 미션 임스토블 같은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좀 아쉽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특히 또 영화는 독립영화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그렇게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도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고 큰 사이즈의 음악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음악들을 처음 초짜가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험을 어느 정도 쌓아서 프로필이 쌓아야지 나중에 그 어떤 블록버스터의 큰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하는 그 초보자에게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화나 영상들이나 드라마들 보면은 다 좀 사이즈가 작고 독립 영화나 그런 뭐 어떤 좀 가벼운 장르의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할 줄 알아야지. 한번 그것도 이제 기본이거든요. 이 영상음악에 사실 영상음악의 기본은 로맨틱 코미디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되게. 음악에 따라서 그 어떤 스토리 전개나 몰입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로맨틱 코미디에 필요한 음악들의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것들을 먼저 좀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도 하고 스릴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극도 하고 그렇게 이제 블록버스터로 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작은 장르의 그런 음악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입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최우정 교수님 그 순수 작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작품은 있는데 소비자가 없어요.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향악 축제에서 매년 보면 많으면 3곡 정도,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공립 오케스트라가 60개 넘거든요. 1년에 단 한 작품도 안 해. 그러니까 생산은 있는데 찾지도 않고 찾을 필요성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소비자에 대한 설명, 설득, 소통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작품을 안 쓰게 되고, 작곡가가 그냥 곡 써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이 있어야 쓰는데 그 주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양 예술의 전당에도 여러 번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칼럼 쓸 때도 쿼트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인식이 없어요. 내가 어떤 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 우리 작품 하면요 표 안 팔립니다. 이제 이런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순수 음악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부터 제가 볼 때 훨씬 더 순수하신 것 같은데 순수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통일이니까 네. 순수 음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지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 음악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좀 첨언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하기 전까지는 또 한국 작곡가협회 사무총장도 역임을 했고 뭐 ISCM 사무총장도 역임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대음악제를 다 또 주관을 만들어서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음악 앙상블도 많이 했고 오케스트라 지휘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작곡가협회 사무총장을 일을 할 때 그 쿼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 축제 때 적어도 한 4곡 정도를 넣었어요, 창작곡으로. 근데 문제는 작곡가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페스티벌 축제에 맞는 작품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교향악 축제 얼마나 팬이 많습니까? 딱 팬이 봤는데 앞에 창작곡이에요. 그러면 아예 사람들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 15분 후에 들어가도 돼. 그리고 창작곡 진짜 너무나 진짜 그거 하지만 시간을 제한을 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8분에서 15분 내에 써달라고 해요. 그냥 서곡 정도 쓰고 해치우고 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교향악 축제 예전에 그랬고, 이게 시장성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예술의 전당 측이나 하나 측에서 스폰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 찾아보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 예술적 가치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그러한 작품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예술 가치를 쓸 때는 전묘적인 음악 쓰고 뭘 해도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지수 교수님 말씀처럼 음악 전공자가 아닌 굉장히 일반적인 대중이 오는 자리에서 딱 3분짜리 베베른 같은 정말 포인트 리즘의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됐어요. 한 2-3곡이. 그 해, 하필 또 그 해 또 그랬어. 그거 딱 그러면서 그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럴 때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차투리안이라든지 진짜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프로코피에프라든지 그런 식의 현대음악 중에서도 20세기 초반에 약간 신고전주의라든지 약간 절충주의 음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지수 교수님이 경험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스트라 경험.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경험을 못해요. 오케스트라? 지금 여기 계신 거나 우리 학생들 봐서 진짜 오케스트라 직접 지휘하면서 그 파트보 작업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는 뭘 한번 해봤냐면 학생들 작품을 올려줬어요. 또 명지대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오케스트라 작품을 뽑아갖고 프라임이랑 계약을 해서 프라임이 한 곡씩을 올려줬어요. 프라임 PD.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게 60명 정원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1년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렇게 큰 대학들, 특히 오케스트라가 있는 대학들에서는 무조건 작곡가들이 오케스트라 수업을 참관하고 거기서 단 4마디라도 자기가 편곡한 것을 들어보고 연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서울대학교 두 분 교수님께 강력히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지원이 없어야 된다는 말, 이 말로 끝내면 또 굉장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음악 문화 자체가 이른바 클래식 현대음악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서양의 근대 시민 자본주의 사회 그 배경 하에서 자라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사회 체제라든지 인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가운데서 과연 지금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그 수많은 좋은 음악들에다가 뭘 과연 더했을 때 그 더한 것들이 지금 바뀐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속에서 하나의 향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정말 누누이 질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아직까지도 지속되느냐? 바로 지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들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작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작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인식 또는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저런 국가 지원이 굉장히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재능이 있던 없던 어쨌든 공평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국가 지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괜히 그걸 몇 번 했다가 그쪽으로 빠져들어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고 국가 지원을 통해서 작품이 발표되는 그 어떤 행사에 만일 어떤 뭐 기획사 제작자라든지 뭐 이 음악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음악을 뭔가라도 내놨을 때 그것이 장르가 무엇이든 간에 특히 좀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클래식 현대음악 창작물이 나왔다고 치면 만약에 국가 지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완성된 창작물을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뭐 기간과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만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몇 번 레슨밖에 이런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그 지원자들이나 그 선발되는 학생들이 정말 세심하고 철저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그 젊은 인재들이 학교가 못하는 것 명지대학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기 학교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명지대학 사례를 들어서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때가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그 준비과 아니면 이지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큐베이팅 과정을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바로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쪽으로 지원이 가야지 그냥 이렇게 한번 발표하게 하는 거, 발표를 도와주는 거 지원으로 가서는 오케스트라 경험조차도 안 됩니다. 네, 연습을 3번밖에 안 하거든요. 3번밖에 안 하고 그것도 다른 작품들 사이에 끼워서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전에 18세기, 19세기 서양의 클래식 작곡가들은 늘 오케스트라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고칠 수 있었고요. 끊임없이 고치는 과정 가운데 작품이 완성되었고 또는 재공연하면서 완성되었는데 이거는 작품이 다 완성이 되면 그걸로 3번 정도 리허설해서 그거를 구현하기에도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클래식 음악 100번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과연 젊은 작곡가들의 그 현장에서만 체득할 수 있는 그 사운드와 공간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 흐름에 대한 그 전문적인 체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지원은 이왕 나온 김에 오페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원은 과정을 철저하게
이 실제적인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지 그 작품 자체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의 문제는 이번 그 유인천 장관이 부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졌어요. 뭐 지금까지 말하던 형식적인 지원, 포퓰리즘적 지원이 양산이고 그것을 받아서 생계형 예술을 만들고 내용은 상관없고 결과만 보고만 하는 그런 형식주의로 지금까지 몇십 년간 흘러오다 보니까 공공지원에서 어떤 작품이 나왔냐 했을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것은 보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서 개인이 독박을 쓰는 독박 심사 제도를 지금 도입한다.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지원의 어떤 그 속성이나 그런 지원이 정말 독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독에 다 취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생활도 안 되고 작품도 안 되고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었다 받았다 이런 형식만 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케스트라를 특히 오케스트라를 경험하고 지휘를 해봤다든지 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전문 오케스트라 하나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작품만 나오면 거기서 연주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런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시립은 60개가 넘지만 그런 전용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창작은 거기서 연주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따로 한 대목을 빼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아직은 아쉽지만 플로아에서 누구든지 물을 거 있으면 묻고 또 뭐 이렇게 요구할 거 있으면 제안도 하십시오. 누구든지. 우선 우리 유선 쓸 테니까 손 드신 것 같은데 저기 하나 돌리는 씨가 손 들지 않았어?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저 막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우선 옛날 작곡가들은 오케스트라를 같이 끼고서 작업을 많이 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말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휘자로 부임해가지고 지휘도 하면서 작곡도 하면서 연주도 혼자 다 하고 그런 식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젊은 작곡가로 살면서 답답한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실력이 말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작곡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사실 어느 정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들게 그 곡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해가지고 그 완성도 있는 예술을 만들어낸 몇몇 사람만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음악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1등만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대가만 살아남고 그 아래에 있는 중가, 소가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 맞아요. 혹시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만 뭐 혹시 거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또 라떼는 이런 거 나오지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차르트와 꼭 상응하는 작곡가의 그 질투하는 작곡가 살리에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산업은 어쩔 수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이고 어느 정도 그 음악이 상품이 그 작품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서야만 그걸로 생계가 이루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최우정 교수님 진짜 계급장 떼고 산업현장 들어가서 월급 떼고 들어가면 저 생활 못해요. 나는 그거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다행히 그게 이제 뭐냐면 맞아요. 말로 위에 나머지 작곡가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학교에 또 그 주변에 많지만 한 명 살아남는 것. 그게 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태까지 음악인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였으면을 정말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도움을 누가 줘야 되냐면 대학에서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저는 1학년 처음에 들어와서 첫 수업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좀 조금 또 센 말이에요. 전 좀 세요. 교수들한테 수능하지 말아라. 속된 말로 개결하요. 요구하세요. 왜 교수님들 1대1 수업하는데 무서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자, 우리 오케스트라 그러면 연습하게 해주세요. 교수님 능력 없네. 가서 오케스트라 시간 1시간이라도 때우세요. 학생들이 직접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직접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착해. 교수님이 시간 없어 안 돼. 그러면 레슨 야 오늘 좀 바쁘니까 다음 주야. 그러면 그냥 또 와. 아예 그거 바로 인권센터 올려야 돼요. 신문고 올려야 돼요. 이런 식의 마음이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진짜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돼. 그 시간 확보 누가 해야 돼? 학생들이 요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을 요구를 안 해요. 요즘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정말 무엇이냐, 지금 21세기에 더구나 예술의 전당인 이런 공공 예술 그 베뉴라고 뭐라고 그러지? 예술 그 장소에서 예술을 위해서 예약된 공적으로 예약된 그런 장소에서 연주되는 그런 오케스트라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오케스트라 곡을 써야 되는지도 지금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죠? 지금 써야 된다는 게 전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가 왜 써야 되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그 집단이라고 그럴까, 어떤 연주 형태 또는 개념, 뭐 관념 이런 그 매체, 오케스트라를 매체로 본다면 그 매체는 특정 맥락 속에서 정형화됐는데 그 특정 맥락이라는 거 그래봤자 18세기, 19세기 서양에. 그 이전에는 이런 오케스트라 형태도 없었어요. 지금과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의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가상악기나 신디사이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디 작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시영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19세기에 완전히 그 특화된,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19세기 서양의 그 문화적 맥락 속에 특화된 그런 오케스트라여야 하는가. 꼭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가 나야 되는 걸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질문해야 되고, 그나마 그런 오케스트라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걸 써서 먹고도 살고 좀 작곡가로서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오페라, 뮤지컬, 합창, 뮤지컬도 약간 고전적인 뮤지컬 이 정도는 아직도 돌아가요. 그래서 그쪽은 또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뭐 항상은 아니지만 작곡가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적절한 작곡료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개념을 빌려서 순수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썼을 때 그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 그런 오케스트라가.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그거는 옛날에 어떤 궁정이나 그런 데 고용되어 있었던 연주 잔치에 불과했을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음악만 해도 이른바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대규모 악단들은 궁정에 속해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지금 오케스트라를 써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아까 학생이 말한 이제 그 말러라는 이제 그 다시 원점으로 그 논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작곡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웃풋 지금 말씀하신 건 많이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작곡가 학생들이세요? 작곡가죠. 작곡가. 그러면 딱 작곡가 학생들은 저는 딱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작곡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롤모델 정해놓고 그 사람이 가는 길만큼 내가 과연 열심히 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과연 말러가 됐을까? 그 말러 옆에 있는 중과 소가가 될 건지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전에 강의하셨을 때 음악의 몇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5가지 측면이 네,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술적 가치였고 두 번째가 예술적
예술가의 정신적 가치였고 세 번째부터 이제 실용적인 가치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학술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를 고민을 끝까지 해버리면 이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두 가지를 완벽히 챙기면서 나머지 실용적인 가치도 다 챙길 수 있는지 아니면 실용적인 거를 챙기기로 했으면은 위에 거는 타협을 해야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5마리의 말을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차를 5마리 말을 끌고 가는데 한쪽만 빨리 가면 양쪽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마차 전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협이라는 용어는 안 쓰겠어요. 그렇지만 학술적인 예술적인 가치를 아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갖고 가면 실용적이고 못 가요, 솔직히. 그러면 솔직히 이제 생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타협이라는 개념보다 학술하고 실용적, 그러니까 이건 저는 대학 교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에서. 그 외에 대학을 떠난 곳에서는 자기가 뭘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 거지. 근데 대학이 교육을 할 때는 이 5가지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균형을 맞춰줬을 때 학생들이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하겠죠. 나는 완전히 상업음악, 나는 약간의 대중음악, 나는 실용음악. 아니야. 좋아. 나는 정신적 가치 최고야. 나 좋아. 굶어 죽어도 좋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나는 곡 쓸래. 그리고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아까의 5가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대학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저는 이 5가지를 대학에서 그래도 인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작곡가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 5가지 측면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아까 그 김시영 교수 학생의 요구하라 이렇게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목 하나 실내악을 바이올린 곡을 상대방 과에서 안 해. 학교 때부터 안 해. 나와서도 안 해. 특수한 경우 뭐 작품 발표를 한다 이런 경우만 하지. 그래서 예종이나 전동예술원처럼 학생 때 그걸 커리큘럼에 묶어가지고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가들이 학생들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어려서부터 우리 작품을 하고 이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아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 너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작음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저도 뭐 하나의 장르로서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계속 순수 클래식 현대음악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뭐 음악제 현대음악제 가면 1번부터 7번이 다 한국 작곡가 현대음악제 많이 보셨죠?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음악이 대중들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브람스, 바하, 김시영, 차이콥스키 이 음악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음악계 속에서 김시영 작품이 괜찮게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1번도 현대음악, 2번도 김아무개, 3번도 김아무개, 4번도 김아무개 다 똑같은 그런 장르 음악을 가는 음악회만 계속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주자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연주자들한테 제 곡을 보내요. 너 내 곡 연주해줘. 우선은 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 가지고 상품 만들자. 그러면 오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차게 까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접촉을 해서 연주자들을 내 연주자로 만들어놔야 돼요. 어려운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내 작품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도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디지털적으로 바꾼 거죠. 왜? 너무 안 해줘.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까 마이크 드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김시영 교수님 강의하실 때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최우정 교수님 강의를 놓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오늘 제가 독일에서 왔어요. 공항에서 곧장역으로 왔기 때문에 좀 늦게 왔습니다. 사실 제가 30년을 독일에서 살았고 30년 전에는 한국에서 작곡가를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독일에 갔었는데 지금은 음악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펠린대, 아흔대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무슨 어떤 대안을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테마로 지금 무엇을 제시를 하면 대안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30년 동안 살고 있는 독일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건 싫습니다. 여기가 좋고 저기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2주 전에 그 현대음악의 성지라고 하는 도나우에싱의 현대음악대에 갔었어요. 뭐 자주 가기도 하지만 올해는 또 특히 더 노래들이 그 곡들이 다 오케스트라 곡이었는데 좋더군요. 근데 그 할레가 그 공연장이 정말 그 사람들 다 티켓 사갖고 저도 티켓을 샀고요. 티켓 사들고 들어가서 앉아서 음악을 들었는데 제가 제 옆에 있는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보니까 학생들도 아닌 것 같고 거의 다 한 60세, 70세 정도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앉아있어서 혹시 음악에 종사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음악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여기에 오려고 그 뭐라 그러지? 휴가를 내고 3일 전에 도나우에싱하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생각에 많이 잠겼습니다. 사실 제가 30년 전에 작곡 공부를 했을 때 저는 현대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멋있게 들리는 곡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 생각은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멋있는 현대음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띵땅띵땅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철학이 들어있고 그 안에 어떤 삶의 어떤 힌터그런트가 뭐냐 배경이 있는 그런 곡들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음악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정말 티켓을 사가지고 거기 앉아서 의자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한 2시간 정도를 진짜 중간에 이렇게 김지영 교수 딱 이렇게 곡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현대음악으로만 된 이런 음악회가 정말 만석이 됐었거든요. 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네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아무래도 통영국제음악제 일을 굉장히 오래 한 데다가 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사무주단체에 맡은 앙상블 팀스라는 데 예술감독을 거의 18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험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쩌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해외에 가보면 그게 확실히 하나의 문화가 됐다는 개념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문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데 그럼 이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클래식 음악 자체도요. 현대음악까지 꼭 안 가더라도요. 기존의 클래식 음악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상을 타면 갑자기 확 티켓을 내준다고 이러는데 그냥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베토벤 시리즈를 올려도 그게 이를테면 뭐 베토벤 탄생이라든지 뭐 누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안 되면 특별히 어떤 그 잘 알려진 작품일수록 그 연주가가 어떻게 다양한 해석을 하는가가 굉장히 또 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그 생산품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연주하는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그 해석이라는 지점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문화적 향유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연극만 해도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간신히 이제 뭔가 관심이 시작한 단계인데 클래식 음악은 더 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과연 현대음악만이 문제인지 클래식만이 문제인지 저도 현장에서 뛰면서 관객 모아야 되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슈타트나 도나우에싱이나 유럽에 아무데나 가면은 진짜 근데 미국도 보면 딱 뉴욕이나 이런 몇 군데지 이렇게 또 다른 데도 다르지 않습니까? 딱 가면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느낀 게 이건 문화구나. 그럼 이 문화는 단순한 현대음악뿐만이 아니고 현대음악이 뿌리를 두고 있는 클래식 음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화로서 거기서 소통되는 언어가 따로 있구나. 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층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작곡가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른바 사회학 용어에서 사용되는 상징 자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이 상징 자본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 자본화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빨리 국악이나 대중적인 어떤 우리나라만의 지금 21세기 상징 자본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조금씩 편입해, 조금 장벽을 낮추고 자존심을 버리고 편입해 들어가서 일단 청중부터 얻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결국 핵심은 문화적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의 어떤 장르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우리는 노래방 문화가 아주 익숙하잖아요. 뭐 매일 저녁도 가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유럽에 가서 유럽 사람들도 너희들 이렇게 한번 놀아볼래? 했을 때 이렇게 놀까? 안 놀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거든. 그래서 현대음악이 엊그제도 우리 베를린에서 보니까 꽉 찼어. 근데 다 듣고 다 공감해, 이 사람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서는 문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현대음악 하면 음악가들부터 그 곡 하기 싫어. 붙어야 하는 게 청중이 없어. 그래서 예전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학생들이 동원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동원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양 레퍼토리를 하는데, 우리 창작만 처음부터 1번부터 8번까지 하면 청중들이 못 견뎌요. 그러나 서양음악 레퍼토리 하나를 딱 넣으면 지금 좋은 음악들은 굉장히 좋아.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그래. 지금 만든 음악이고 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작품 보니까 브리튼이 그냥 한 방에 가버리고 프랑크가 가버리더라고. 바로 앞에서 연주했는데 프랑크 죽어버려요. 누구라든지 청중들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음악을 지금부터라도 만시치타 늦었지만 방법은 쿼트제를 도입해서 레퍼토리에 꼭 한 곡씩은 한국음악을 넣어라. 그렇게 되면 현대음악의 뿌리가 조금씩 내리는데, 특히 이제 이 현대음악의 소비자가 그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쪽에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대중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좀 장르도 만들고 해가지고 나간다면 조금씩이나마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점이 되게 중요한데,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학술적인 측면에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회 가서 백날 얘기한 줄 몰라요. 근데 물리학에서 나온 이론으로 그게 상용화돼서 어떤 물건을 쓸 때는 그 물건에 환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기업가 정신 얘기할 때 우리는 생산자의 입장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 생산된 제품이 소비됐을 때 그 소비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최우정 교수님이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리는 독일하고 또 다른 시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시장이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너무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대학 교수들의 또는 대학 강사들의 프로필 한 줄을 넣기 위한 그냥 음악회가 업종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 정말 보시면 어디 음악회 가서 보면 너무 저는 요번에 프로필 그렇게 안 썼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 근데 못 써요. 대부분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은. 어느 대학 졸 어디에서 유학해서 옛날에 했던 콩쿠르 1등, 2등 이런 거 쓰고 왔단 말이야. 뭐가 중요한데? 솔직히 여러분들 유튜브 최고의, 전 세계에서 지금 유튜버 최고의 조회수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상어야,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상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빼고 클래식 시장에서 뭐 유튜브 제일 높은 거, 아니면 뭐 팝에서 제일 유튜브 높은 거 했을 때 그 만든 사람 학벌 따지나요? 안 따져요. 그 컨텐츠만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컨텐츠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떠한 대학, 어떠한 사람, 그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계급장 딱 떼고 들어가면 그거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솔직했나, 그 점을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되지 않고서는 백날 똑같이 쓰는 현대음악 시장성 절대 안 생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점에서 교수 평가 방식을 달리하자. 실적 평가를 왜 예술의 등당에서 하면 몇 점이고 재정 문화에서 하면 몇 점이고 더 낮은 공연장에서 하면 점수가 반절이고 근데 내용을 안 봐. 팜플렛만 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기 연주를 한 영상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평가 방식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존의 기득권 방식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강사 채용에도 그 평가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예술의 전당은 대관만 해도 먹고 살아야 되지. 맞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기획 공연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리스크를 안 가져. 표를 팔 필요가 없어요. 왜? 대관만 딱 열어놓으면 몇십 대 1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러면서 그 수많은 우리의 기획사라고 얘기 지어야 되네. 클래식 음악계에는 기획사 하나도 없어요. 다 대행사예요. 기획 대행사예요. 그 회사들을 그냥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획 대행사 사장님들이 굉장히 화는 내시겠지만 맞거든요. 예술전당 기획 공연 안 해요. 자기네들이 진짜 연주자들한테, 작곡가들한테 자 1억, 2억 투자해가지고 오케이 자 예술전당 2,400석이야. 자 10만 원씩 팔아가지고 2억 4천 벌 거야. 이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이런 거를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음악인들이 거기에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거든. 자 대관 하라고 하니까 대관 집어넣어. 박 터지게 집어넣어. 그거 다 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집어넣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클래식 음악 시장, 특히 창작 음악계 아유 대관밖에 하늘의 별따기. 그리고 어디 이제 하다 보면 어디 이제 그래도 그날에도 현대음악은 좋은 공연장이 하나 생겼죠. 저기 한남대교 넘어가다가 생기는 곳 일시놀이 굉장히 좋은 곳이 그래야 그나마 해주기 때문에 작품이 많이 순환이 됐던 건데 그게 안 되고 이러한 정서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악가들이 너무 착해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뭐 학생들은 교수한테 좀 너무 말을 잘 듣지 말고 한번 따져봐라. 아니면 프로파일 쓸 때도 과거 쓰지 말아라.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진짜 을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그렇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좀 어딘가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한국에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벌써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 그부터 시작해서 성적표 이런 걸 다 원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구입해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보내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뭐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사실 학생들도 나 오케스트라 뭐 하고 싶은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어떤 학교에서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돼요. 저는 명제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안 됐어요. 네네네.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아무 소리 못 해요. 제가 학생들이 저 레슨 들어오면 제 곡을 틀어줘요. 자, 내 곡의 문제점 너 얘기해. 처음에 아무도 얘기 못 해요. 근데 야 내가 봐도 이 부분 화성 구리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학생이 교수님 이거 종지가 안 좋은데요. 요즘 탑라인 구린데요. 요즘은 제가 애들한테 곡 들려주기가 무서울 정도로 애들이 까대요. 이 문화가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만들어줬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거는 진짜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변하지 않고서는 예술가가 키워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 권위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네. 저도 여기 오면 제 행동이 달라집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또 여기서는 또 인사드릴 것도 많이 있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일단 학생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교수님의 곡을 이렇게 까라든가 이런 거가 명지대학에서는 행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아직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죄송한데요. 네네. 세상은 한 번에 100은 안 변해요. 네네. 하루에 0.1씩만 개선이 되잖아요. 그럼 쌓여요. 이게 분명히 누적되고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오늘 제가 한 말이 어쨌든 이 매체를 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은 나가서 또 저희 학교 얘기도 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학교 대학교에 무슨 약간 똘끼 있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는 정말 장난 아니더라. 근데 바뀌더라.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부터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아까 제가 굉장히 바쁜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뭐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기성세 세대들하고 기득권 세력들한테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솔직히 지금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월급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게도 갑의 위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으로 먹고 안 살아도 돼요. 월급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곡을 쓰고 계속 학생들 편에서 약자 편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래도 얘기를 해야만 이 자리가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0이 간 넘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떠들고 다닐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 학교반 감사합니다. 자녀 공방을 주최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0초대가 무너지지 않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어. 달리기에서. 그런데 10초벽이 딱 무너지자 그 다음날부터 10초가 나온 명령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터지는 것은 주먹 하나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꼬를 누가 터느냐지 이게 강한 물꼬일수록 금방 퍼져요. 이건 진실이고 진리고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터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숫자가 강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워딩과 정확한 그건데 지금 예술의 전당 같은 것도 정말 기획을 해서 음악가들을 먹이 살려야 돼요. 자기들 기획 잘해가지고 나갈 때 되면은 개런티를 줘야 된다. 우리 작품 팔아서. 그러면 좋은 작곡가 찾고 좋은 작품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우리 속된 말로 제돈 넣고 퉁수 불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 퉁수 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내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써. 그럼 1,000만 원 들어. 그 돈을 어떻게 버냐고. 그러니까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실적 평가를 달리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거 평가 안 한다. 여당님도 필요 없고 어머만 가져와라. 네, 저희 없앴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장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공연장 부분이 해결이 되잖아요. 어디서 하든 음악만 만들어서 음원 만들어서 하면 되죠. 저는 제 연구업적이 이거 디지털 음원 해가지고 멜론에 딱 나온 거 딱 복사해갖고 그 한 장 내면 제 업적 다 인정돼요. 네, 저희 연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질문도 제가 목골 텄구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음악 전공자는 아니고 여기 기자로 왔는데 그 뮤직 리뷰의 허소은 기자. 네, 물간 리뷰 허소은 기자입니다. 저는 사실 영화 음악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롯데 콘서트 홀 1위 공연이 막 그런 히사이시조 그 영화 틀어주면서 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 그런 거 많이 네, 하죠. 디즈니 음악 틀어주고 해주는 거. 근데 한국 영화 음악도 좋은 게 진짜 많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영화 음악이 우리가 이렇게 딱 영화랑 관련돼가지고 상품성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역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 이런 현상, 상품화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교수님의 의견. 앞으로는 한국 작품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많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그 공연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영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의 장르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어느 정도 조금 차지하는 클래식 장르의 음악들의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이시죠, 뭐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클래식 악기들을 사용한 그런 공연들이거든요. 한국 영화음악 시장에서 클래식 작곡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제가 그러니까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한 세대가 이제 저 때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올드보이 실미도를 했을 때 그때 오케스트라 녹음을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 당시 뭐 이동준 감독님이 뭐 태극기 날리기도 하고 했는데 오케스트라 음악 자체를 안 썼어요. 그 전에는 잘. 그러니까 그때부터 슬슬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그 클래식 작곡 전공자들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클래식 작곡 전공자들보다는 실용음악 작곡 전공자들이 훨씬 많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클래식 전공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음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우리 클래식 전공 작곡가들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 유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것도 같고 앞으로는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 게 저는 이제 비전공자로서 음악계에 들어왔을 때 사실 진짜 놀란 게 학벌이랑 엘리트주의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심할 정도로 심한데 그게 가야 할 방향이 많지만 그런 벽이 영화 음악계 안에도 되게 강한지 뭔가 학벌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작곡가들이나 작곡가들이 역량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이제 어떤 예술 장르에서 자본이 들어가고부터는 무조건 그 작품 자체로만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학벌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대중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때문에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작품의 질로만 평가되는 시장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영화음악도 마찬가지로 학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인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음악 감독이 딱또 잘 못하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네. 잘하는 애들 생겼지. 뭐 그런 말씀 아닌가요? 좀 좀 그런, 그러니까 뮤지컬은 그래요. 네. 좀 그런 경우들이 네네. 많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뭐 생각보다 인맥이 많이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감독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그 감독님이 어떤 영화음악 감독을 썼는데 뭐 해외 유학 갔다 와서 뭐 되게 학벌도 좋고 영화를 전공해 왔다는데, 아니 음악은 공부 안 하고 영화만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받아줬죠. 네. 네. 그리고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학벌은 그 작품 자체로만 평가하고, 이제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그 시장에 나와서 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음악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배우를 보고 가는 경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도 물론 첫 선택은 배우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그 작품의 질이 저는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음악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음악감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퀄리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상업 논리, 상품은 시장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소비자 맛없는데 이 라면이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금 까칠한 그러나 직접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좀 물어볼게요. 뭐냐면 지금 장관이 유인철 장관께서 예술위원회가 심사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심사를 하고 공동 리뷰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해놓고 두리뭉실하게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에 돈이 나갈 때 심사를 했을 때 분명히 독박 시스템을 해서 누가 심사를 했는지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예술위원회 안에서 가능할까요? 그럼 아니면 누가 밖에서 한 사람이 감독이 돼가지고 그걸 해야 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지수 교수도 말씀했지만 그게 예전에는 작품을 선정을 할 때 어느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월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확실한 자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심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잖아요. 조금 오늘 주제랑 물론 벗어나는 네, 좀 기회에 여기서 대해서- 대답하기 좀 네. 민감합니다. 네, 제가- 민감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오래 생각한 다음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바로 나와서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네. 정체가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그 질문은 아니고요. 그 미술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 옛날에 미술에 한창 빠졌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미 커플들 데이트 장소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난해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그림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예술에 조예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도 거기 가가지고 막 밥 먹고 사진 찍고 놀고 이러는 거 보면서 물어봤는데 왜 가냐, 저게 좋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모르겠는데 있어 보이니까 올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는 정말로 미술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음악이랑 미술의 근본적인 차이가 음악은 그 시간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 시간 안에 못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과 또 공연장 안에서 연주하고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인스타그램에 못 올리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아예 다가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젊은 커플들의 그냥 가벼운 데이트 장소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국립현대음악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나 나와서 연주하고 막 이번에 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1시간짜리 곡을 계속 한 공간에서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뭐 관람도 조금 하다가 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좋아요. 정말 음악회가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들어가서 각 잡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솔직히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1시간 진짜 듣기 좋은 음악을 들어도 어렵잖아요. 왜 음악 예술이 어렵냐면 그러니까 청각이거든요. 근데 미술은 시각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가 더 훨씬 더 사람들한테 빨리 반응이 오냐면 시각을 봤을 때거든요. 근데 청각만으로 그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근데 게다가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돼. 커피도 내면 안 돼. 옷도 부시럭거리면 옆에서 엄청나게 눈치죠. 이러니 음악회장을 가고 싶겠냐고.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를 한번 바꾸는 그 계기가 필요해서 되게 자유스러운 음악회를 만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대학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심지어 파충류도 동호회가 있는데 왜 클래식 현대음악은 동호회가 없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족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접근성의 용이성이 떨어졌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거는 노력해야 돼요. 진짜.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극장 문화가 들어온 지가 우리가 뭐 한 70년 이렇게 됐는데 극장 문화 자체가 아직은 우리 체질이 아니고 우리는 판 문화고 마당놀이 문화하고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체질적으로 맞지 않은 극장 문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관객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 유럽에 굉장히 많은 현대음악 앙상블이 있는데 저는 계속 컨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극장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기획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2010년이 전환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보통 2010년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 이후로 아이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구글이 보통 유튜브를 합병한 지가 아마 2010년 조금 전일 거예요. 네, 게다가 페이스북도 아마 페이스북 코리아가 생긴 것도 그쯤일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한국은 아스노바, 그다음에 팀 통영, 또 해외 수많은 앙상블과 페스티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온갖 지금 사실은 우리가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현대음악도 열심히 안 해요. 사실은 가만히 현대음악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현대음악 하는 사람들이 뭐 현대음악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정말 재밌는 것들 많이 끌고 와도 뭐 저도 많이 끌고 왔지만 안 와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그 문화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화를 지속시켜서 지금 변동하고 있는 문화적 그 상황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청중들을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일단 갤러리는 자본과 정말 아무리 공공 갤러리라도 자본과 아주 밀착돼 있어요. 뭐 그 미술계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너무나 이 공공 갤러리들은 입장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나오면 되는데 일단 음악회는 주차료도 비싸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 국립극장 단순히 국립극장 가기 힘들어요. 예술연장 지하철이랑 멀어요.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일단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훨씬 더 갤러리보다 전반적으로.
해서 이런 결국은 핵심은 이 지금의 문화 변동 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의 현상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그 좀 말이 어렵지만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행동이 필요한데 그건 정책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따로 정말 길게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직접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마 정경원 씨 세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요즘 세대대로 말씀 잘하셨는데 인스타나 이런 그런 시각적인 거에 대한 빠른 반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실질적인 연주를 한 거를 연주하면 끝나. 기록을 안 해. 멋지게 기록을 안 해. 그러니까 요즘은 솔직히 카메라 너무 좋아졌잖아요. 옛날처럼 이게 뭐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는 게 아니야. 고프로 하나 몇 개만 있어도 엄청난 고퀄의 영상 장비가 나오고 조금의 좋은 마이크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그 현장감을 다 담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잘 담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공간에 그걸 365도 그게 계속 틀어지는 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서 잠깐이라도 나는 10초라도 이걸 맛보는 거지. 나는 그 현대음악 들을 줄 알아. 이 감성을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공간은 지금 들으면서 나는 내가 나중에 뭐 하나 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시영 교수님 아까 강의 저도 잘 알고 제가 어떻게 보면 오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저도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아까 강의하신 내용을 좀 현대음악, 이른바 현대음악에다가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적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어디 그 문화가 지역에 종속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한반도에. 그러면 전 세계에 뭐 심지어는 이른바 우리가 현대음악이 잘 제가 2006년쯤인가 그때 통영 중심으로 해서 태국 방콕에서 그 아시아 작곡가들 젊은 작곡가들을 위한 그 세미나도 하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거기 통영에 있는 분들 많이 했는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인구가 적었어요. 그걸 하는 인구가 적었지만 그것이 지금보다는 조금씩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교수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변화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한 젊은 작곡가가 나는 현대음악에 목숨을 걸겠다 하면은 아까 강의하시면서 딱 보여주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현대음악 사업가로 인식을 해서 정말 좋은 그 3분짜리 자기 음악 홍보 영상 만들고 뿌리세요 진짜. 그러면 진짜 문화적 맥락이 형성 안 돼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정말 관객이 꽉꽉 들어차는 그 어떻게 보면 유럽의 어떤 국가의 연주 회장에서 그 작품이 연주될 수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으나 음악은 그 문화적 맥락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또 자기가 하기 싫은데 막 현대음악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 공간적 장애가 없어진 이 상황에서는 꼭 내용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김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방법,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널리 보면 그 방법에 집중해서 들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현대음악이라도 충분히 작곡가로서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딱 하나만 이제 맞아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진짜 많이 가져볼 생각인데요. 음악계에 있어서 대중음악계에서 잘하고 있는 제도인 A&R라고 들어본 적 있죠. 아티스트 앤 레파토리.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현대음악이든 뭐 클래식음악이든 어쨌든 우리 음악계에도 그거를 컨트롤해주고 조정해주고 그걸 경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진 자본으로는 그걸 못해. 내가 그 역량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도 키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저변은 확대돼요. 지금 아까 최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장르 구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현대음악부터 트로트까지 다 해보자가 제 주의예요. 네, 하니까 되더라고. 물론 힘들었어요. 하루에 진짜 어쨌든 진짜 한 일주일에 이 나이 40, 50 넘어가는 이 나이에도 일주일에 지금 두세 번은 밤을 새거든. 작업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매니지먼트라는 그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창작에 절실한 프로듀싱, 매니저 이거 없이는 창작이 혼자서 걸어가는 거 아니고 혼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저는 그 국가에서 죄송합니다. 네. 국가에서 그 창작품 자체를 지원할 게 아니고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에
창작품 매니지먼트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뭐 도서관 하나가 온 만큼 많은 지식이 쏟아졌어요. 이제 이것을 하나씩 풀어서 우리 현실의 변화에 적응할 것이고, 오늘이 1차 토론이니까 앞으로 또 밤샘 토론을 해가지고 더 많은 좋은 문화를 만드는 데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